혼자서 꾹꾹 눌러 담은 마음에게 완벽주의 성향이 만들어내는 상처. 인간은 관계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받는 인정과 칭찬은 언제나 달콤하다. 당연히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실망스러우며 때론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게도 만든다. 그렇다고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두고 있다면 이는 불행을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자신은 유능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나의 내면을 공격하는 상처로 남게 된다. 수치심은 언제든지 내 상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의도치 않게 참 많은 기준의 잣대들로부터 평가받으며 살고 있다.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잣대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려 들고 기준에서 벗어난 나는 말하지 못할 비밀을 간직할 때처럼 불안한 수치심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정서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못나 보이거나 열등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을 포함한 두려움을 수치심이라 하고 이것이 남들에게 들통나 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을 수치심 불안이라 한다.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은 좋은 감정이 될 수 없다.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감정들인 거다. 그러니 이 몹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내게 수치심 불안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들이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랑거리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했다거나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들이 그렇다. 이것은 타인을 속이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며 타인은 모르는 나만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더 큰 거짓말로 문제를 키우거나 오히려 더 완벽해지는 쪽을 택한다. 거짓말을 키워 죄를 짓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완벽은 결코 불안을 덜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완벽의 길을 택했었다. 나는 내가 완벽했으면 나를 괴롭혔던 수치심의 계단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본 쓰기다. 이본 쓰기란 문학을 활용한 상담 치료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시의 형태는 그대로 둔 채 내용의 일부를 나의 언어로 바꿔 써보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나의 감정, 생각, 욕구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고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를 만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토닥여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마치 시 한 편을 완성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좋다. 나는 가급적 매우 잘 써진 유명 작가의 시를 고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시인 쉼보르스카의 선택의 가능성으로 이본 쓰기를 하며 그동안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본 쓰기, 선택의 가능성.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한다. 실록의 계절을 더 좋아한다. 카페 창가에 앉아 은빛 강물의 흘러감을 지켜보기를 더 좋아한다. 비올라와 첼로가 만들어주는 몸의 찌릿한 반응을 더 좋아한다.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 숲길을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만남에 있어 계산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바쁘게 움직이는 역동의 에너지보다 멈춤을 통해 채워지는 고요의 힘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본 쓰기를 한 후 나는 일상에서 뭐뭐를 더 좋아한다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씩 다시 내 선택의 가능성을 정리할 수 있었다. 너무도 단순한 좋아한다는 선택의 정의를 통해 나를 아무런 꾸밈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시 중 하나를 고른 후 그 시의 일부를 나의 언어로 바꿔 쓰는 이본 쓰기를 추천한다. 한 번도 위로해 준 적 없는 마음.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시각각으로 미묘하게 변화되고 움직이는 자연을 보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을 색과 빛으로 표현한다. 그중 프랑스 인상파 그림의 창시자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는 빛과 계절, 색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같은 장면을 여러 번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 루앙 대성당이다. 같은 성당을 그렸다고 밝히지 않았거나 다른 위치에서 따로 전시되었더라면 나처럼 그림에 문외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비슷한 모습의 다른 성당을 그린 그림으로 보였을 것이다. 한참을 서서 쳐다봤다. 그림마다 전해주는 느낌이 조금씩 달랐다. 어떤 그림에선 차갑고 어두우며 냉혹한 도시가 있었고 어떤 그림에는 따뜻한 봄날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설렘이 들어있기도 했다.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빈센트 반 고흐는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다. 그는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 그리고 그 역시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감정들을 빛과 색을 통해 눈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했다고 밝혔다. 모네의 그림처럼 언뜻 보기엔 각각 다른 사람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사람의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역시 그렇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우울이나 불안, 분노라 하더라도 그 감정의 실체는 다르다. 그러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려면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감정의 형체와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지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더 꼼꼼히 여러 각도에서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처가 가슴에 남아 힘들고 우울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들여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만약 이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지 않은 채 억압하며 살아간다면 가슴에 박힌 상처는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것을 잠시도 허락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냥 요새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한 기업의 교육장에서 만났던 미랑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주책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1년 전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냈다. 처음 말기암 선고를 받고 난 후 아마 그녀의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헤어지는 예행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다르게 병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하기에 상실의 슬픔을 그럭저럭 잘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갑자기 떠나든 준비한 후 떠나든 똑같이 아프고 슬프다. 그리고 이때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그저 억제하고 억압했는지가 오히려 상실의 상처를 이겨내는 데 있어 더 중요하다.
미랑은 상실의 경험에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다. 실컷 울었어야 했다. 그것이 나약해 보이고 덜 어른스러워 보이더라도 실컷 울었더라면 상처 입지 않았을지 모른다. 상실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애도의 5단계가 필요하다. 이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말하는데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극복의 단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 이 중 한두 가지 단계만 경험했거나 전체를 건너뛴 상태에서 고통이 극복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극복된 것이 아니라 상실의 전과 후를 잠시 꿰매어 이어 붙인 것밖에 되지 못한다. 꿰매어 놓은 자리에 틈이 생겨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눈물 먼저 흘렀던 미랑은 늦었지만 5단계의 애도를 새롭게 경험해 보기로 했다. 심리치료사 윌리엄 워드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애도의 과정에서 해야 할 일로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 고통스러운 애도를 감내할 것, 고인을 잃은 환경에 익숙해질 것, 고인에 대한 감정적 재배치를 하고 새로운 삶에 정진할 것을 이야기했다. 애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직면하는 일이다.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뭐뭐이다를 뭐뭐였다로 바꾸는 거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죠를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로 바꾼다. 자연스럽게 시제가 바뀌었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다른 사물과 사람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적응의 과정이다.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일 찾기, 평소에 즐거웠던 일 하기, 맛있는 것 먹기 등 여러 가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 상처 입은 이에게 힘이 되는 말들. 마음이 혼란스럽고 슬플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가족, 친구, 연인, 상담사, 혹은 아무도 없는데요? 라는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정말 중요하다. 수치스러운 기분과 죄책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 자체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혹시 내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안전한 고백의 대상으로 지목받았다면 상처 입은 상대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기억들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언어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체계론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순환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우울한 감정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는 지인에게 그 혹은 그녀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도록 돕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순환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당신이 우울할 때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당신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는 당신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될까요? 내가 만약 투명인간이 되어 당신의 집에 있게 되면
나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누가 당신의 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나요? 순환 질문은 어떤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직접 묻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를 묻는다. 즉, 관계를 직접 묻지 않고 관계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묻는다. 나와 타인, 또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인, 제3자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상처 회복의 가장 핵심 요소인 자각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준다.